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 같이 감동별거 공부해 볼 텐데요.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소리가 워낙 좋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재촬영해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동별곡은 고전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쉽지 않죠. 내신이건 수능이건 이게 범위에 끼어버리면 좀 골치 아픈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운 그림에 틀림없습니다. 분량도 이전에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긴 편이고 내용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은 틀림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런 기회에 제대로 공부해 두시고 나면 두고두고 써먹게 될 파트니까 오늘 어쨌든 이 영상을 시작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먼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중간쯤 대충 해석을 해보다가 대략 그냥 한글 해석판을 보고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삽질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론 읽으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공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먼저 공부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텝은 선생님이 단락별로 나누어서 요 단락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수업 때 언급하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암기해 두시면 실제 시험 대비에 크게 무리가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어려울 뿐이지 실제로 공부해 보면 그렇게 아주 못 넘어갈 만큼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요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비호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해봅시다. 자, 감동별곡은 강동지방, 강원도 지방을 유람하며 쓴 기행가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기행문의 3요소를 염두에 두시고 독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행문의 3요소가 여정, 견문, 감상이죠. 쉽게 말해서 어디 갔느냐, 뭘 봤느냐, 뭘 느꼈느냐, 이 세 가지죠, 그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행가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러분들 독해하실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게 지금 어디가 있지? 여정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봤지? 견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상인데 이 감상은 가장 거의 90% 이상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일 텐데요. 자, 그 중간중간에 화자의 정서를 어떤 사상을 통해서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이 이 글 속에 큰 테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글 속에 불교 사상은 1도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무속 사상도 1도 나오는 바가 없어요. 유교적 충의 사상과 도교적 신선 사상 두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금강산을 기행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유교적 충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요. 뒷부분 동해를 유람하는 부분에서는 도교적인 신선 사상이 나오게 될 텐데 선생님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독해하실 때 주의할 게 금강산 여행의 거의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쭉 오다가 보면 금강산 이른다. 동해에서 동해 여행이 제일 마지막에 오다가 보면 화자가 내적 갈등을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흥겹거든요. 자연을 바라보고 마냥 좋은 거야 그냥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 딱 이르게 되면 내적 갈등을 보이게 돼요. 임금이 정해준 공적인 일정 며칠까지 돌아와라고 하는 공적인 임무하고 난 자연을 더 보고 싶거든. 개인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등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 부분을 발견하고 나면 마지막 부분까지 독해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그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 속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어요. 고전이니까 대꾸법, 서리법, 천지로 많겠죠. 비유법도 굉장히 많고요. 의인법도 쓰이고 감정이입도 쓰여서 거의 수사법의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수사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만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뭐가 쓰였게라고 아주 저차원적인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사법들도 조금 눈여겨서 봐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의식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우아미, 숭고미, 비장미, 골개미가 있어요. 이 네 개 중에서 이 글에서는 골개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아미가 제일 많아요. 거의 90% 이상 다 우아미예요. 99% 이상 다 우아미라고 보시면 되고 부분적으로 숭고미와 비장미가 나오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특히나 숭고미 부분, 그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을 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 안전하게 그 부분도 눈여겨서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이
유배지에 있었죠. 자, 유배지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금이 너 강원도 관찰사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서사 이야기는 유배지에 있다가 관찰사의 소임을 받은 기쁨을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양에 가서 임명장을 받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자신의 부임지까지 가는 과정이 나오는 부분까지가 서사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죠.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간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만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 줄씩 봅시다. 강호라고 하는 건 강과 호수인데요. 자연을 대유하는 거죠.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다라는 말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하루도 보지 않으면 병이 들 만큼 난 자연이 너무 좋다라는 말이에요. 자연 친화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 버전의 문제에서는 강호의 병이 깊어 자연이 너무 좋아.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천석 고항 혹은 연하 고질이라고 얘기해서 옛날 문제에서는 한자 성어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최근 문제들을 보면 한자 성어 고르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 그 부분 강호의 병이 깊어라는 부분에 줄을 쳐놓고 기억에서 보이는 하자의 삶의 태도와 같은 것을 골라보라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시조를 주고 그 중에 답을 하나 딱 고르게 만드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먼저 하자가 자연 속에 은거에 있었다는 말을, 자연을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강호의 병이 깊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한자성으로는 천석고황 혹은 연하고질이라고 한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림에 누워서, 중림도 대나무 숲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연을 얘기해요. 그래서 난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 속에 누웠다, 은거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자연 속에 은거해 있었는데, 여기까지가 한 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림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배지를 특정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강원은 일반적인 자연이고 중림은 자연은 자연인데 하자가 지금 현재 있는 전라도 지방의 유배지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서는 자연에 근거해 있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간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간동 800리는 강원도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원도 지방의 방면은 방면지임의 준말인데요.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관찰사의 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를 관찰사를 맡겨주시니 어와 감탄사고요. 성은 임금의 은혜가 갈수록 끝이 없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유배지에 있다가 강원도 관찰사로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한 줄이죠. 자, 그 한 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큰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장르가 가사라고 하는 장르죠. 그래서 가사의 장르적인 특징을 물을 수도 있는데, 뭐 설명을 깊게 하자면 한참 걸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하나 짚고 지나갈 것은, 가사는 시조하고 율격이 똑같습니다. 시조가 그냥 무한히 길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조의 형태는 초장, 중장, 종장, 3장, 6구, 45자 내외로 쓰고, 초장, 중장, 종장 가운데 종장의 첫 부분의 음수율은 세 글자로 적는 양식이죠. 그 양식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 양식이 그냥 길어진 거예요. 끝이 없이, 제한이 없습니다. 끝없이 길어진 양식을 가사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시조랑 똑같은 음수율, 똑같은 운율, 사음보. 선생님 첫 줄을 보시면 나눠놨죠,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음보의 율격을 취할 거고요. 그 다음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혹은 네 글자, 네 글자, 3, 4 혹은 4, 4조의 율격을 취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락은 단락 두 줄인데요. 요거는 여전히 한양입니다. 유배지에 있다가 이제 임명장을 받으러 한양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많이 언급이 되냐면 표현 방식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읽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연추문 달려들어 경의 남문 바라보고,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쪽문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궁궐이에요, 궁궐. 자, 경복궁의 서쪽문으로 달려들어서 경의 남문, 지금의 광화문입니다. 경의 남문으로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자, 임금이 있는 궁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야기 전부 다 날려버리고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표현 방식이 뭐가 쓰였냐면 생략과 압축이 쓰였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를 전부 다 날려버리고 생략과 압축을 쓰고 있다고요. 자, 중요한 건 왜 생략과 압축을 썼느냐, 이걸 쓰므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생략과 압축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글 자체에 속도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가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고 빠른 정리가 가능한 거지. 그 다음 또 하나가
유배지에 있다고 오랜만에 관찰사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신날 거 아니야. 배명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임금한테 명령을 받은 거에 대한 그 기쁨을 생략과 압축을 통해서 경쾌하게 속도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줄 가시면 하직 인사하고 물러나오니 옥절이 앞에 서 있다. 옥절은 관찰사의 상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임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암행어사가 마패 들고 다니죠. 마패 딱 보이면 이거 암행어사인 거잖아. 그지? 옥절도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옥절은 마패처럼 관찰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한양으로 가서 임명을 받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고, 꼭 기억하실 것은 생략과 압축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전개, 배명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 자, 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양에서 부임제까지 가는 여정인데, 이 부분에서 서사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한 단락이 있으니까 자, 신경 써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다니, 평구가 지금으로 치면 양주 지방이고요. 흑수는 여주라고 하는데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임의 여정이 나와 있구나 아시면 돼요.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다니 섬강이 어디냐? 티약이역이다. 섬강은 원주 지방을 흐르는 강이고요. 티약은 원주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양주를 지나서 여주를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원주 근처까지 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볼 게 하나가 있어요.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가? 자, 부임하는 과정에 어떤 강이 하나 흘러가. 그 강이 소양강이란 말이야. 소양강은 한강의 지류거든요. 이 강이 흘러가면 결과적으로 한강으로 들어가.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소양강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는 한강을 지금 연상하고 있는 거라고. 소양강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내용상 생략된 것은 우리 임금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한 줄에는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연군 지정이 드러나 있고요. 자, 그 연군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항목은 유교적 충의 사상에 포함되는 거죠.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전체에서 두 가지의 사상이 큰 틀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유교적 충의 사상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이 바로 유교적 충의 사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임금을 생각하는 연군증이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고신, 거국의 백발도하도하시아. 고신은 외로운 신하입니다.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요. 거국은 나라를 떠나서, 나라는 사실은 그 당시는 임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묶어서 해석을 해버리면 임금 곁을 떠난 외로운 신하가 백발, 걱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뭔 걱정하는 거죠? 나라 걱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우국지정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국지정도 상위 항목을 보자면 유교적 충의 사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단락 갑니다. 동죽방 겨우새와 북간정에 올라가니, 자, 동주가 지금의 철원지방이에요. 또 여정 중에 하나겠죠. 자, 철원지방에 가서 북간정이라고 하는 정자 위에 올라가서, 자, 그랬더니 삼각산 제1봉이 자라면 보일 것 같다. 삼각산은 한양에 있는 이게 북한산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한양에 있는 산이 자라면 보일 것 같대요. 철원에서 눈이 아무리 좋고 날씨가 아무리 좋은들 설마 한양에 있는 산이 보일 리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한양에 있는 산에 가장 높은 봉우리 누구? 임금 이겠죠. 또 역시 임금을 생각하는 연군 지정이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궁왕 대궐 얘기가 나오죠. 자, 철원지방이 옛날 후고구려. 궁왕은 궁예를 얘기합니다. 후고구려 세운 사람이죠. 궁의 대궐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철원지방에 가서 이 사람이 궁의 대궐터를 봤어요. 여정 견문이죠. 그 다음에 어떤 감상을 보이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볼게요. 궁왕 대궐터에, 궁의 대궐터에 오자 까마귀와 까치죠. 까마귀와 까치가 놀고 있으니 천고흥망, 오랜 세월 동안 흥하고 망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까마귀한테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궁의 나름대로 나라를 세운 영웅이었죠. 지금 있어 없어? 죽고 없어.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인간하고 까마귀까지 지금도 있잖아. 영원한 자연이죠. 유한한 인간과 영원한 자연의 대비가 나와 있죠. 그럼 정사는 뭐겠어? 인생 무상이지. 인생은 열로 허무하구나. 인생 무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라가 망함을 한탄하다. 한자성어로 뭐라고 해요? 맥수지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이는 하자의 정서가 뭐냐? 궁의 대궐터를 보고 하자가 어떤 정서를 보이냐면, 첫 번째가 인생 무상, 두 번째가 맥수지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가끔 뭘 물어보냐면 화자의 자연관을 물어봐요. 물론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도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화자가 지금 자연물한테 말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서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궁예의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개니 천고훈망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그 다음에 회양 너의 이름 마침 같구나.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한번 볼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고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다스릴 고을을 보고 있는 거죠. 강원도 지방이니까 내가 다스릴 고을이야. 근데 그 고을 중에 이름이 뭐가 있냐면 회양이라는 동네가 있어. 그런데 그 회양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조선의 이 회양은 중국의 고사 속에 나오는 중국 땅에 있는 회양과 이름이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국의 고사를 보면 중국의 회양이라는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급장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치를 끝내주겠답니다. 그래서 해양지방은 급장유의 좋은 정치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렸어. 그래서 나온 고사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와치회양이라고 얘기해요. 누워서 정치를 해도 회양 태평성대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고사 속에서 정치를 되게 잘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회양이라는 동네를 내가 알고 있는데 마침 내가 다스릴 고을에 딱 와보니까 요 고을의 이름도 회양이네.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급장유의 모습을, 급장유가 정치를 잘했던 그 모습을 니들이 다시 한번 볼 것이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치?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선정의 포부, 위정자로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건너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까지 봤던 부분까지가 서사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사로 들어갈 텐데, 본사 부분은 본사 1과 본사 2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사 1은 금강산 기행하는 부분이 나오게 될 거고, 본사 2는 동해 여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금강산 여행이 첫 번째부터 볼 텐데, 자, 지금부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정에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 있는가, 뭘 받는가, 요 두 개 위주로 해석을 해 나가셔야 지루하지 않게 단락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여행을 떠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데 영중이 무사해. 영중, 내가 다스리는 고을에 아무 일도 없어. 사고 터지지 않았어. 난 정치를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은근한 선정의 과시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이라 계절감 드러나 있고요. 화천 시냇길, 자, 꽃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봄이 됐어요. 꽃이 폈길 저것을 꽃 시냇길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꽃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어. 자, 풍악은 이것도 여러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금강산의 이름이 계절마다 다릅니다.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부르고요. 여름에는 복례산이라고 부르고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부르고 겨울엔 개볼산이라고 불러요.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봄이니까 하천 시냇길이 금강으로 뻗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대도 않게 금강산의 가을 이름인 풍악을 집어넣었죠.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인 오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 적은 거라고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풍악을 울려라 들어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하자의 흥겨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금강이라는 말 대신에 풍악을 통해서 오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간편한 차림이라는 뜻이에요. 간편한 차림으로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짚어서 백천동 곁에 두고, 백천동이 안 갔어요.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에 들어가니, 자, 첫 번째 여정입니다. 만폭동 금강산의 첫 번째 여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폭포의 모습을 묘사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지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만폭동에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자, 무지개 용의 꼬리 본 거 아닙니다. 비유한 거예요. 뭐를? 폭포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뭐뭐 같은 이니까 일단 직유법 쓰였고요. 두 개의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자,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섞어 돌며 뿜는 소리 청각적 심상도 있고요. 심리에 뻗어 있으니 들을 째는 우레여서 멀리서 들을 째는 우레 천둥 소리 같아서 우레 마찬가지로 폭포 소리를 비유하는 거죠. 멀리 들을 때는 천둥 소리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로구나. 눈도 마찬가지로 폭포를 비유한 겁니다. 자, 이글 속에 지금 폭포를 비유한 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직유법, 은유법, 대꾸법 등의 다양한 수학 방식이 쓰이고 있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폭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소리,
보이는 시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오감 중에 무려 2개나 쓰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폭포를 묘사하고 있다. 이런 말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폭포를 묘사할 때 멀리서 듣고 가까이서 본 거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정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죠. 자, 그럼 금강대인데요. 어떤 봉우리일 거예요. 이제, 금강산에서 바라봤던 봉우리 위에 놀고 있는 학들의 모습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얘기하죠. 금강대 맨 꼭대기층에 선학이 새끼를 기르니 선학, 학이에요. 학인데 앞에다가 신선선자를 붙여놨죠. 자, 이 부분에서 신선사상이 살짝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읽어오는 동안에 신선사상 본 적 없죠, 그죠? 처음 드러납니다. 화자의 신선사상이, 신선에 대한 동경, 도교적 신선사상이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데, 학을 신선이 기르는 학, 선학이라고 묘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금강대 맨 위층에 신선의 학이 새끼를 기르고 있으니 춘풍 옥적성, 자, 춘풍은 봄바람이고요. 옥적성은 옥피리 소리인데 주의해서 봅시다. 봄바람 소리와 옥피리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자가 듣고 있는 건 봄바람 소리밖에 없는데 그 봄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라고 비유한 겁니다. 해석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옥피리 소리 들은 거 아닙니다. 안 들었어요. 봄바람 소리를 옥피리 소리에 비유한 거니까 주의해서 보시자고. 자, 다시 갑니다. 춘풍 옥적성의 첫잠을 깨웠던지 누가? 선학이 봄바람 소리에 첫잠을 깨웠던지 호의 현상이 학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학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호의 현상이 학이 반공, 높지 않은 공중, 중간쯤 되는 높지 않은 공중에 솟아떠오르니 서호 옛주인을 반겨서 노는 것 같다. 자, 서호 옛주인은 원래 송나라 사람인가요? 임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서호 옛주인의 원래 의미는 임포라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화자 자신을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저 학들이 나를 신선으로 알고 저렇게 반갑다고 놀고 있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금강산 여행에서 흔하게 보이지 않는 신선사상의 일부분이 이 부분에 보여진 것 눈여겨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건너갑니다.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구워보고. 자, 소양로, 대양로는 다 봉우리 이름들이에요. 금강산에 봉우리가 12,000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봉우리 중에 하나의 모양이죠. 자, 소양로, 대양로를 눈 아래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대, 진월대가 아마도 어떤 또 봉우리 이름이겠죠. 정양사 진월대 다시 올라 앉아보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 것 같다. 자, 여산의 진면목, 이게 아마 소동파의 시에 나오는 걸 거예요. 소동파가 아마 시에서 짝게란다, 미안합니다. 중국 사람 시인이 청하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은 여산이다, 아마 그렇게 시를 쓴 모양이지. 근데 내가 지금 금강산에 와보니까 소동파가 말한 그 여산의 아름다움이 금강산에 다 있는 것 같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금강산이 여산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금강산의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가시죠.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서 다 보일 것 같다. 아, 조엉 누구? 조물주. 아, 조물주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날거든 뛰지 말거나 섰거든 솟지 말지. 뭐가? 봉우리가. 자, 해석을 해봅시다. 날거든 뛰지 말거나 나는 것 같고 뛰는 것 같고, 섰거든 솟지 말거나 서 있는 것 같고 솟아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봉우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별로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송순이라는 분이 쓴 면왕정가라는 구절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영향을 받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봉우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또 그 봉우리를 비유합니다. 부용을 꽂아둔 듯 봉우리가, 부용은 연꽃이에요. 연꽃을 꽂아둔 것 같고 백옥을 묶어둔 것 같고 동해를 박차고 나오는 것 같고 북극을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봉우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가죠. 높구나 망고대 외롭구나 헬망봉. 자, 그 봉우리 중에 2개를 특정했어요. 망고대하고 혈망봉이라는 봉우리를 특정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을 추미러 무슨 일을 아뢰려고. 자, 봉우리가 하늘을 추미러 뭔가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천만 것 지나도록, 오랜 세월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자, 이 부분은 뭐에 비유한 거냐면 하늘은 임금을 비유하는 거예요. 봉우리는 임금한테 하고자 하는 말을 임금이 들어줄 때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는 지조 있는 신하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퉁치면 충신의 모습이겠죠. 그죠? 자, 봉우리의 모습을 충신에 비유했고요. 동시에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시면 아, 너로구나. 너 누구? 망고대하고 혈망봉을 얘기하는 거죠. 아, 너로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는가? 그래서 망고대와 혈망봉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망고대와 혈망봉을 통해서 충신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갑니다. 계심대 다시 올라 중앙성을 바라보고 또 여정이 바뀌었죠. 계심대 다시 올라서 중앙성을 바라보고 12,000 봉우리를 하나하나 세어보니, 자, 또 봉우리 얘기네요. 12,000 봉우리를 하나하나 세어보니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려있는 기운 맑거든 깨끗하지 말거나 깨끗하거든 맑지 말지. 아까랑 비슷한 구절이네요. 그죠? 맑고 깨끗하다는 말이고 역시 이것도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저 기운 흩어내어 인걸, 자, 나라를 위한 인재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저 깨끗한 기운을 흩어내어서 나라의 인재를 만들고 싶어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드러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숭고미가 이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숭고미는 쉽게 갑시다. 어떤 대상을 예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을 숭고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아름답다로 끝난 게 아니라 저 기운을 흩어내어서 내 인재를 만들고 싶어. 내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숭고미가 드러나 있다. 미의식 가운데서는 숭고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형용도 끝이 없고 계속 봉우리 얘기입니다. 형용 모양이에요. 자, 모양도 끝이 없고 태세가 많기도 많구나. 모양, 태세, 형용, 태세 모두 다 모양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형용은 정적인 모습이고요. 태세는 동적인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봉우리의 정적인 모습과 동적인 모습을 또 함께 제시해서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봅시다. 형용도 끝이 없고 태세도 많기도 많구나. 천지가 생길 때 자연스럽게 생겼겠지만 이제와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하다. 유정 무슨 말인가? 정이 있다. 다른 말로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누구의? 조화옹. 아까 나왔던 조화옹이 나왔죠. 조물주. 이 금강산의 봉우리는 너무 아름다워. 이게 자연적으로 생겼을 리가 없어. 틀림없이 만들 때 조물주가 특별한 뜻을 담아서 이 금강산의 봉우리를 만들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또 이야기를 뒤집으면 뭘 표현하기 위해서? 금강산 봉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봉우리 얘기가 이제 끝났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비로봉 상상도 올라가 본 사람이 누구였던가? 선생님이 지금 PT에 줄을 쳐놨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여정주의 하시라고요. 하자가 직접 가본 곳이 아니에요. 비로봉은 금강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고 상상드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봉우리죠. 금강산의 제일 높은 그 봉우리에 가본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공자의 고사가 나옵니다. 맹자의 진신장인가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자의 이야기인데요. 자, 공자 이분이 노나라 사람이죠. 노나라에 있는 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노나라가 굉장히 좁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나중에 천하를 떠돌 때 태산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천하가 굉장히 좁구나 라고 말을 했대요. 자, 그 공자의 고사가 있어. 그 고사의 의미는 뭐냐면 설마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한들 천하가 다 보인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하기에 좁다라는 말이냐면 내 뜻을 펼치기에 천하가 너무 좁다라는 거지. 그만큼 공자의 뜻이 마음속의 그 경지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호탕한 기상을 호연지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이야기하는 고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인용이 될 겁니다. 자, 보시죠. 동산과 태산이 어디가 높단 말인가? 공자의 고사에서 동산과 태산이 어디가 높단 말이냐? 노나라가 좁은 줄 우리는 모르지만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좁다라고 말한단 말인가? 누가? 공자가. 저 지위는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의 저 호연지기, 저 경지를 어찌하면 알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로봉 상상도를 직접 간 게 아니라 비로봉 상상도를 바라보면서 높은 봉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공자의 고사를 떠올리고 있고 그 고사를 통해서 공자의 호연지기를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 봅시다.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한가? 안 올라갔잖아요. 자연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 찾아가니, 자, 요 부분도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고, 일단 비유를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봅시다. 원통골 가는 길로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넓은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소가 뭐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연못처럼 이렇게 모이는 부분 있죠, 그죠? 물이 이렇게 웅덩이처럼 모이는 부분을 활용소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간 이 동네에 이름이 활용소인 물웅덩이가 있는 모양이지. 자, 일단 하자가 활용소를 본 겁니다. 그 다음 보시죠.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천년 묵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서 창의 큰 바다예요. 큰 바다에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 후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내리려고 하는가? 음해에 시든 풀 음지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자, 이 부분의 비유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활용소가 이렇게 있고 활용소까지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있겠지. 그 구불구불한 물줄기를 일단 천년 묵은 용에 비유한 거예요. 그 용이 바람과 구름을 가지고 3일후를 내요. 3일후는 3일 동안 내리는 비인데 왜 그러냐면 농사 짓기에 충분한 비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일단 거기서 나온 천년노룡과 풍운과 3일후 이런 의미를 갖는 거지만 여기는 하나의 비유가 더 있습니다. 천년노룡은 물줄기를 비유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화자 자신을 비유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내가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은 좋은 때를 얘기해요. 내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때를 언제 얻어? 3일후를 내리려고 하는가? 3일후는 백성들한테 하는 좋은 정치, 선정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좋은 때를 얻어서 언제 선정을 베풀 수 있을까? 음지에 시든 풀, 힘들게 사는 백성들이죠. 힘들게 사는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위정자로서의 선정의 포부가 드러나 있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도 포함되어 있고요. 많이 물어보는 단락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건너가 보죠. 마하영 묘일상 앞문제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올라가니, 자, 이제 금강산의 마지막 여정인데요. 금강산 처음 들어올 때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얘기했죠. 자, 마지막도 어떤 폭포를 얘기해요. 여기서는 12폭포라고 하는 폭포니까 폭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는가, 원관념이 뭔가,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천신절벽을,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하나하나 베어서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어서 은하수, 실, 배 전부 다 폭포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폭포. 자, 은하수라면 흰색이니까 폭포의 물줄기도 흰색이겠죠. 은하수에 비유한 것 같고요. 실은 물줄기 하나하나 실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모여서 흐르는 폭포를 배, 옷감이라고 불렀으니까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다는 말은, 요거는 실은 근경이죠. 가까이서 본 풍경인 거고 배는 멀리서 본 풍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만폭동에서는 들을 째는 우레였는데 보니까 눈이라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갔죠. 요거는 실, 배 반대로 근경에서 원경으로 빠져나오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도경 12굽이 내가 보니까 여럿이구나. 도경은 이 폭포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과거에 금강산에 오기 전에 그 그림을 봤더니 12줄기였어. 그래서 이 폭포의 이름이 12폭포인 거예요. 도경 12굽이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다. 12개보다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적선을 이제 와서 의논하게 되면, 자, 이 적선 이태백인데요. 이분도 아마 시에서 여산이 제일 아름답다고 말했던 모양인데, 지금 이제 정철이라는 분이 금강산을 다 여행을 하고 이제 금강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보세요. 이 적선 이태백을 이제 와서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할 거다. 여산, 여기가 어디예요? 금강산이죠. 여산보다 금강산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으로 일단 본사원이 끝났습니다. 자, 힘들죠? 힘들어요. 힘든데 선생님 설명한 걸 보면 다 뭐로 설명했어요? 여정별로 여기에 가서 뭘 봤어?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정리할 때 우리 단락을 나눠보시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본사 2로 빠져나가는데요. 금강산에서 동해로 이동하는 과정이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산중을 매양보랴. 금강산을 항상 볼 수 있겠느냐? 동해로 가자. 남여 완보하야. 남여는 가마예요. 남자가 타는 가마인데요. 의자만 있는 거 본 적 있죠? 뚜껑없고 컨버터블이야. 그래서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올라가 보니, 아마 누각인 모양이죠. 어떤 정자 위에 올라가 보니, 그 다음 표현만 주의합시다. 영농벽계와 수성제도는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 자, 영농벽계 맑은 시냇물이에요. 맑은 시냇물과 수성제조는 여러 가지 소리로 우는 새란 말이야. 시냇물과 새가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아. 금강산을 떠나는 아쉬움을 내가 아쉽다고 표현하지 않고 시냇물과 새가 아쉽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를 뒤집어놨어요. 주객 전도의 방식이 쓰였고 동시에 아쉬운 나의 마음을 감정을 이입하고 있죠. 표현만 두개 기억합시다. 감정이입 쓰였고요. 주객 전도의 방식이 쓰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금강산을 떠나면서 정서가 다운돼서 아쉬운 감정이고 바로 이 다운된 감정 위로 올라갈 겁니다. 상쾌한 감정으로 바뀔 텐데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전기를 떨치니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실거리는 것 같고 고가 나팔과 북이에요. 나팔과 북을 섞어서 부니까 바닥구름이 다 거치는 것 같아. 자, 불과 바로 2줄 전에는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관찰사의 행차하는 행렬을 바라보고 마음이 갑자기 상쾌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명사길 익숙한 말, 명사는 모래길이겠죠. 자, 모래길에 익숙해진 말이 취선, 술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싣고 누굴까 이거? 신선 선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신선사상일 거고요.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화자 자신을 술 취한 신선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금강산 여행에서는 신선사상이 나온 부분은 고작 해봐야 금강대 맨 위층에 선악이 삭히치니 그 부분밖에 없었죠. 이제 동해로 오게 되면 유교적 사상보다는 신선사상, 도교적 신선사상이 훨씬 더 많이 보이게 될 텐데 첫 부분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를 신선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명사길, 모래길에 익숙해진 말이 술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싣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떻게 아는가. 까만 게 흑구구요. 누런 개는 황구죠. 하얀 개는 뭔가요? 백구죠. 흰 개도 백구라고 부릅니다만 고전 속에서 말하는 백구는 흰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갈매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매기한테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구야 날지 마.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 나랑 너랑 벗이야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친구 먹어서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자성어 기억합시다.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총석정 나오죠, 그죠? 이거는 아마 총석정이 그 해변 근처에 있는 정자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바라보면 바다에 그 바위가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4개의 바위를 사선봉이라고 부릅니다. 화자가 총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금당을 돌아서 총석정에 올라가니 백옥루에 남은 기둥, 백옥루는 신선의 궁궐이거든요. 신선의 궁궐에 남은 기둥, 이게 뭐냐면 사선봉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원관념은 사선봉이라고. 백옥로에 남은 기둥이 다만 넷이 서 있구나. 자,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봉우리가, 이 바위가 말이에요. 그냥 바위가 아니라 신선 궁궐의 기둥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신선의 궁궐은 사라지고 기둥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백옥로도 신선사상 가운데 하나겠죠. 자, 백옥로에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공수의 작품인가? 공수는 전설 속에 나오는 돌을 다듬는 장인입니다. 자, 공수의 작품인가? 귀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여 6면은 무엇을 본땄는가? 아마 그 사선봉이 육각형인 모양이겠네요. 여기까지 총석정에서 바라본 사선봉의 모습이고요. 자, 다음 갑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는 뭘 좀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정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명이 몇 개 나올 텐데 화자가 직접 간 곳하고 그냥 언급되는 지명하고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한 줄 보고요. 고성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갔어. 자, 여정은 3일포죠. 3일포인데 고사 잠깐 얘기할게요. 신라시대에 화랑 4명이서 뭐 영랑 무슨 랑랑하는 화랑 4명이서 신선이 되고자 이 동네에 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중에 자연 속에서 신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 3일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선이 된 사람들이 와서 3일 동안 머물다 간 곳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지금 안 그래도 나는 신선이 되고 싶은데 하필 여기에 왔던 누군가가 신선이 됐다고 하니까 기가 솔깃해진 거죠. 자, 봅시다.
고성을 저만큼 두고 3일포를 찾아가니 단서는 완연해. 단서 굵은 글씨인데요. 내가 이거 왔다 가서 그 신선 4명이 쓰고 바위에다가 써놓은 글씨예요. 그 신선 4명이 써놓은 글씨는 완연히 남아있어.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선 4명의 신선 4명의 화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선은 어디에 갔단 말인가? 여기서 사낭을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머물렀는가? 선유담 영남호 거기 가서 머물렀는가?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선유담 영남호 청간정 만경대 전부 다 지명이죠. 그렇지만 선생님 엑스프레션 했죠. 왜? 하자가 한 곳이 아니에요. 여정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본 곳? 사선이 갔다라고 알려진 곳이니까 여정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화자가 직접 간 곳은 3일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언급만 되는 지명이니까 여정 묻는 문제에서 가끔 언급이 됩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넘어갑시다. 이원은 벌써 지고 적동세가 슬피고로 계절감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본사 원에 처음 시작할 때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이때는 초봄이었어. 근데 금강산을 유람하고 동해에 와보니까 이미 시간이 늦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원은 벌써 져, 백꽃은 벌써 졌고 봄에 피는 꽃이잖아. 적동세가 슬피 울어. 자, 이제 늦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슬피 울 때 낙산 동쪽으로 의상대에 올라앉아 또 의정 나왔죠. 의상대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뭘 보냐면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묘사할 거예요. 자, 일출을 보려고 밤중에 일어나니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듯. 자, 또 일출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죠.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고 육룡 6마리의 용이 떠받치고 있는 것 같고 바다를 떠날 때는 온 나라가 일렁거리더니 천중 하늘에 뜨니까 호발 작은 털까지 셀 것 같다. 자, 일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몸을 세라.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 천지간 장안기별 자세히도 적었구나.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의 시 중에서 등급는 봉황대라고 하는 시일 거예요. 제목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 시에서 200이라는 사람이 해 뜨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있을까 두렵다라는 게 200의 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자가 지금 해 뜨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해 뜨는 모습을 묘사했던 200의 시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건데, 자, 해라고 하는 건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임금이 세상에 비추는 빛은 임금의 은혜, 성은을 비유하는 거잖아. 그런데 구름이 여기에 막는 것은 임금의 은혜가 세상에 비출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 임금을 걸어막는 간신의 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은혜가 세상에 비추지 못할까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이 드러나 있는 거죠. 조 한 줄에서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는 구절에서는 우국지정이 드러나 있고요. 200의 시에서 인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뭐라 말했냐면 시선은 어디 가고? 시선 이태백을 얘기해요. 이태백은 죽었잖아. 죽어서 신선이 됐으니까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남았느냐? 해타는 원래 뜻은 좀 더럽습니다. 침과 가래라는 뜻이에요. 해타. 그런데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훌륭한 사람이 남긴 말과 글을 해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는 아마도 열구름 근처에 머물세라라고 하는 이태백의 그 시의 한 구절을 해타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백은 죽고 없지만 해타는 남아있구나. 천지의 장한 기별을 자세히도 적어놔서 어디에? 해타에. 200의 해타에 200의 시에 이런 게 자세히도 적혀 있구나. 여기까지가 일출의 모습을 보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사양현산에 해질녘 현산에 철쭉을 들여밟고 우계지륜. 자, 우계지륜은 원래는 신선이 타는 수레인데요. 하자가 자신이 타는 수레를 신선의 수레에 비유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신선 사상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계지륜이 경포로 내려가니 경포 호수 가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호수의 모습을 묘사할 거예요. 경포에 내려가니 심리에 빙한 얼음입니다. 심리의 얼음을 다리미로 다리고 다시 다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그러니까 평평한 얼음이 쫙 펼쳐져 있는 거지.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언젠데? 늦봄이잖아. 늦봄에 얼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이거 뭘 비유하는 거냐면 잔잔한 경포 호수의 모습을 심리 얼음에 비유한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의 얼음을 다리고 다시 다려서 장송 큰 소나무 울창한 속에 실컷 펼쳐 뒀으니 물결이 조용하기도 조용하구나. 모래까지 셀 것 같아. 그만큼 잔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잔잔하고 맑은 경포호수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고주 작은 배를 띄워서 정자 위에 올라가니 강문교 넘은 곁에 큰 바다가 거기로구나. 자, 경포는 호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밖에 또 동해 바다가 있지, 그지? 그래서 강문교라는 저 다리 지나면 바로 바다가 저기 있구나. 이보다 갖춘 곳, 이 경포호수보다 바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경포호수보다 갖춘 곳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홍장고사를 야단스럽다 하겠다. 갑자기 또 이게 왜 나왔냐면 홍장고사는 이게 고려시대 얘기일 거예요. 홍장이라고 하는 이 강원도 지방의 기생하고 강릉 지방의 기생과 박신이라고 하는 그 관리가 바람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화자가 지금 여기에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라면 그 두 사람이 바람난 것도 당연해 이런 말이니까 홍장고사를 인용한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인용했을까? 경포호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고. 됐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강릉 대도 풍속이 좋구나. 자, 강릉 강원도에 있는 거죠.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화자, 정철 자신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동네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릉 대도 풍속이 좋구나. 절효 정문이 효자와 충신을 기리는 문, 상을 얘기하는 거지. 효자와 충신의 문이 골짜기마다 펼쳐져 있으니 비옥가봉이 이제도 있다고 하겠다. 비옥가봉 쉽게 설명하면 태평성대예요. 아, 강릉에 와보니까 태평성대가 이게 직접 있네? 누가 다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은근한 선정의 가시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치를 열나 잘해서 이 강원도 지방은 지금 태평성대야. 은근한 선정의 가시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진주관 죽서로 50천 흘러내린 물이 태백산 그림자를 동해로 담아가니 아마 강릉 지방에 50천이라고 하는 저기 냇물이 있는 모양이죠. 그 냇물이 태백산의 그림자, 뭐 비유하는 거죠? 태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동해로 담아가니 차라리 한강의 목멱에 닿게 하고 싶다. 자, 목멱은 한강의 남산이랍니다. 그러니까 동해 바다로 가는 이 태백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한강의 남산에 보내면 누가 볼 수 있어? 임금이. 그러니까 또 역시 임금을 생각하는 연군 지정이 이 부분에서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드디어 이제 본사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왔는데요.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내적 갈등 얘기한 적이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완전 신났어. 금강산 바라보고 동해 바다 바라보고 이히 완전 신났지. 지금부터는 이제 요 한 단락에서는 조금 이제 더 볼 수가 없고 임금이 정해준 날짜가 끝이 나니까 돌아가야 되거든. 이제 서서히 마음속에 슬픈 마음, 돌아갈까 말까, 그 내적 갈등이 요 부분에서 표출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왕정이 유한해. 공적인 임무죠. 임금이 정해준 공적인 임무는 정해져 있는데 풍경이 싫지 않아. 자연을 더 보고 싶어. 내적 갈등입니다. 더 보고 싶으니 자, 유희 그윽한 해포가 많기도 많구나. 나그네 서름을 둘 곳이 없다. 선사를 띄어내어 두부로 향해 살까. 선사 신선의 뗏목이에요. 신선의 뗏목을 타고 두부로 갈까. 선인을 찾으려 신선을 찾으려 동굴에 머물러 살까. 그래서 이제 거의 일정이 다 끝나가니까 공적인 임무와 개인적인 욕망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하늘 끝을 보지 못해 망향정에 올라보니, 자, 지금 내적 상태가 마음의 갈등이 있지, 그지?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망향정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 보니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자, 요 구절 한번 살짝 기억해 둡시다. 거기서 뭔가를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어.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뭘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 질문의 답이 결사의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될 거예요. 다시 봅시다.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가뜩 노한 고래, 누가 놀라게 했든지 해변가에서 고래를 본다고 보시오? 대도 않는 소리죠. 고래는 파도를 비유하는 말이에요. 고래 보는 거 아닙니다. 파도 비유하는 거고, 자, 그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노한 파도, 성난 파도지, 그지? 그러니까 파도를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갈등 상태에 있는 하자의 내적 상황이 이렇게 투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뜩 노한 고래 누가 놀라게 했는지 분건이 어지럽게 구는구나. 은산, 은으로 만든 산을 꺾어내어 육하 온 세상에 내리는 것 같아. 역시 파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은산 파도 비유하는 거고요. 5월 당천에 5월 높은 하늘에 백설 흰 눈은 무슨 일인가? 흰 눈 마찬가지로 파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는 망향정에서 바라본 파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건데, 파도의 모습을 세 가지에 비유했죠. 고래, 은산, 백설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적은 떡 밤이 되어 어느새 밤이 되어 풍랑이 조용해. 자, 아까 망향정에서 파도를 봤을 때는 풍랑이 막 쳤잖아. 노한 고래. 근데 지금은 풍랑이 조용해졌어. 자, 이 말은 또 뭘 암시하는 거냐면 이제 지금부터 내 내적 갈등이 서서히 해소될 거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암시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느새 밤이 들어서 풍랑이 조용한데 부상지척, 자, 달이 뜨는 곳이에요. 부상지척에 명월을 기다리니 서강천장이 서쪽 하늘이 보이자마자 숨는구나. 자, 달이 전혀 안 보인 게 아닙니다. 달이 살짝 나왔다가 사라져 버렸어. 화자 생각에는 저 달이 왜 사라졌지? 아,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그 다음 부분은 화자의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령을 다시 걷고 문 앞에 쳐놓은 발을 다시 걷어놓고 옥으로 만든 옥으로 만드냐지 계단을 아마 이렇게 미화법을 썼을 거예요. 자, 옥계단을 다시 쓸고 계명성이 돋도록 금성이 돋도록 똑바로 앉아 바라봐서 정성을 다하고 경건한 태도로 달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냈는가? 백년화 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뭘까? 달이겠죠. 달을 누가 보냈는가? 이렇게 좋은 세계 남들한테 다 보여주고 싶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모두 보여주고 싶어. 애민사상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유아주 가득 부어 달한테 물어본 말이, 자, 지금 달이 떠있지, 그제? 달이 떠있으니까 하자가 술을 부었어요. 유아주는 역시 신선이 마시는 술입니다. 유아주를 가득 부어 달한테 물어본 말이, 영웅은 어디 갔으며 사선은 누구인가? 영웅은 아마 이태백일 거고요. 사선은 4명의 신선이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내적 갈등이 해소가 안 돼. 난 이 자연 속에서 더 머물러 있으면서도 신선이 돼야 되는데 임금이 정해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사이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는 내적 갈등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야. 달을 보는 그 순간에도 나도 신선이 되고 싶으니까 이태백이랑 4명의 신선이 어디 갔냐고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아무나 만나봐서 옛 소식을 물어보자고 하니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많기도 많구나. 송근을 베고 누워. 자, 지금 이제 결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볼 텐데요. 지금까지 읽는 동안 바로 전단락에서 하자의 내적 갈등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나는 신선이 되고 싶은 거야. 되고 싶은데 돌아가야 돼. 내적 갈등이 계속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 내적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잠깐 누워서 풋잠을 얼핏더니 꿈에 한 사람이, 자, 꿈에서 진짜 신선이 나타나요. 자, 꿈에 한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 대화가 나올 텐데, 선생님 지금 PT에 동그라미, 세모 따로 표시해놨죠. 동그라미는 꿈속에서 만난 신선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세모는 화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거 해석하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꿈에 한 사람이 신선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다. 황적경 신선이 읽는 성경책이에요. 한 글자로 잘못 읽으면 인간상에 추방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정철, 너는 원래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어. 그런데 황적경 한 글자를 어찌 잘못 읽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는가? 오라!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 나의 신분을 진짜 확인한 거죠. 나는 이미 신선이었어. 알고 봤더니 더 이상 난 신선이 되려고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적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고 싶어 자연 속에 있고 싶었고 임금이 정해준 일정은 정해져 있어. 이 2개 중에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미 내가 신선이라고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자연 속에 남아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꿈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잠깐 가지 마시오. 이 술 한잔 먹어보시오.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를 부어내요. 자, 이 부분은요. 북두성은 북두칠성, 국자 모양이죠. 술잔 삼는 거야. 북두칠성을 술잔 삼고 창해수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술로 삼는 거죠. 자, 바닷물을 부어내어서 저먹고 신선도 먹고 나도 먹건을 서너 잔 마신 후에 하풍이 습습하여, 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두 팔을 축혀드니 구말리 하늘에 자라면 날 것도 같구나. 이것도 소동파의 시에서 나는 우하이 등선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아마 인용을 한 모양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술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 모든 백성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서야 다시 만나 또 한잔하자. 자, 이 부분을 좀 보셔야죠. 술을 우리가 먼저 마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먼저 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즐기자. 한자성어로는 선우, 먼저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후락, 나중에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해요. 선우후락. 자, 또 얘기는 뭐가 들어갔어요? 아, 백성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해. 예민정신. 그 다음에 이거 좋은 정치할 거야. 선정의 포부.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서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니 공중에 피리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구워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꾸민들 어찌알리. 아까 선생님이 기억하라는 구절이 있었죠. 바다 밖은 망향적에서 나왔던 거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왔네요. 깊이도 모르는데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자문자답이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줄. 명월이 천산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이 한 줄이 감동별곡의 마지막 줄입니다. 자, 모든 가사에서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가사는 시조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길어진 건데 시조의 영향을 받았구나 또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이에요.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을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 우리가 그 19채 한가, 산해가를 할 때도 9919를 낙구라고 불렀죠. 똑같이 시조의 가사의 제일 마지막 한 줄을 낙구라고 부르는데 이 낙구의 글자 수가 음수율, 글자 수가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똑같으면 정격 가사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변격 가사라고 부르는데 전기의 가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격 가사입니다. 시조 종장의 음수율이 3, 5, 4, 3이죠. 그죠? 보세요.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3, 5, 4, 3으로 끝나죠.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안에서 한두 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 틀을 3, 5, 4, 3에 지키는 경우를 정격 가사라고 부르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부분이 정격 가사가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의미. 이제 모든 갈등 다 해소됐고, 좋은 경치는 다 봤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명월은 달, 임금을 비유해요. 밝은 달, 천산만락. 온 세상 아주 깊은 산골까지 비추지 않은 곳이 없어. 이 말은 임금의 햇볕 세상에 다 비쳐 임금의 은혜가 세상에 가득해 이 말이니까 마지막은 태평성대를 예찬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선생님 어쨌든 간에 좀 핵심만 찍어서 짧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포인트는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여러분 손으로 차근차근 다시 한 번씩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